안녕하세요 친구들,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 문학인 주몽신화를 배웠었죠. 이번에는 우리 문학의 숨과 결, 그 중에 세 번째 소단원 문학에 담긴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한 편의 시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그 시를 배우면서 시 안에 담긴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각 열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오늘 생각 열기로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네, 에너지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주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종 간의 갈등,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알고 있나요?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시, 소설만 아니라 연극, 드라마, 영화 등에서 혹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접해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드라마나 영화들을 더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작품 있죠?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빈부간의 격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영화 또는 소설로 읽어봤을 완득이라는 작품도 있죠. 완득이 안에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시, 소설 등의 다양한 작품들에는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한 편을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작품은 오정희 작가의 소음공예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중학교 때 읽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소설의 주인공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클래식을 즐겨 듣고 봉사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양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쉬려고 클래식 음악을 딱 틀었는데 윗집에서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쉬려고 딱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윗집에서 이런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윗집에 항의를 하기 위해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요. 저 몇 톤데요. 윗집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며칠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음이 이어졌고 여자는 참다 못해 이제는 직접 전화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 밑에 층 사람인데요. 위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좀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윗집이 사과하기는커녕 제가 무슨 나비인 줄 아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짜증내는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더 열이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소음 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을 내?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소음을 멈추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윗집에게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 준비했냐? 바로 슬리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슬리퍼를 선물로 주면 그 안에는 조용히 좀 걸어주세요. 소음 좀 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얼른 올라갑니다. 띵동 하고 윗집을 찾아갔어요. 이제 여자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주인공은 슬리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철컥 하고 문이 열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은 이렇게 휠체어를 탄 이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휠체어를 탄 이웃이 정말 죄송해요. 저도 바퀴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시끄러우시죠? 다음 주부터 꼭 바퀴 바꿔서 조용히 해볼게요.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차마 자신이 준비한 슬리퍼를 전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진 채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정희 작가의 소음공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웃 간의 층간 소음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간의 무관심, 배려 없는 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문학작품 속에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도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문학의 사회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두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인물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현실 세계의 한계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지배적 가치나 이념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문학이라는 건 현실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했던 환경 문제라든지 다문화 문제라든지 소수자 문제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문학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학 감상을 하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4가지 관점은 크게 1가지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가지인 내재적인 관점, 그 다음에 3가지인 외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내재적인 관점에는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론적 관점이란 작품 자체만 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외부 요소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작품 하나만 가지고 그 작품 안에 있는 내적인 특징들, 표현상의 특징이 어떻다라든지 구조가 어떻다라든지 문체가 어떻다라든지 작품 내부 요소로만 가지고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외재적인 관점의 첫 번째인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품을 작성한 작가의 관계에 주목하는 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그 작품을 창작하던 당시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초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외재적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번에는 작품과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실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건데요. 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 현실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혹은 1970년대 산업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역사 등에 초점을 두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3번째 외재적 관점은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이번에는 작품과 그것을 읽는 독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건데요. 독자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 속에 나는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어,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 공감되었어, 이런 등의 자신의 감상이나 해석, 감동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재적 관점을 정리하면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표현론적 관점, 시대 현실이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되었는가, 반영론적 관점, 독자들은 작품을 통해 어떤 효용을 얻었는가,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문학작품 안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먼저 절대론적 관점에서, 내재적인 관점에서 먼저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작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김수영 작가의 눈이라는 작품을 낭송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선생님의 낭송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눈 내리는 겨울밤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겨울밤에 마당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낭송 시작해 볼게요. 눈, 김수영.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자신의 포근한 겨울밤의 풍경을 떠올렸던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놀랐나요?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어조들은 잘 느껴졌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읽은 시들을 여러분들이 내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부터 보면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는 눈이 중심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는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부터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로서 하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살아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생명력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란 순수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물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비속물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눈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의 길이를 보니까 1행, 2행, 3행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점 길어지는 것들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층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히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에요. 지금처럼 길어지는 구조로 점층법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세기를 강하게 할 수 있어요. 폴폴 눈이 내린다, 풀풀 눈이 내린다, 푹푹 눈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길이는 똑같지만 강도를 강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시처럼 길이 자체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점층법 혹은 점층적 진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1년에서 느낄 수 있는 눈의 생명력이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점층법을 통해서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의 리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때 기침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하자라는 청유형 어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 우리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면 나도 밥을 먹을 거고 듣는 상대방도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청유형을 누구한테 썼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청유형의 대상은 젊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자가 젊은 시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청유형 어조에서 알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단순히 청자만 어떤 행동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화자 자신도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다짐과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같이 하자고 하는 기침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그걸 하자고 하는 대상인 젊은 시인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침 행위의 의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은 뒤에 사연을 봐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겠지만 가래를 뱉기 위한 행동이고요. 이것은 아까 눈에서 봤던 순수함과 달리 순수하지 못한, 즉 불순한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내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젊은 시인,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시를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순수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 혹은 지금 시인 당장은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순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동료 시인들 뿐만 아니라 시인인 자기 자신에게도 다짐하고자 청유형을 쓴 거예요. 만약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불순한 것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젊은 시인들에게만 그 행동을 권유할 거야, 그러면 기침을 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을 썼다는 점에선 화자 자신도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포함된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순한 것들을 내뱉고자 하는 저항 행위는요, 눈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평소라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순수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눈이 있으니까 기침을 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눈 들어 보라고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 기침하라고 돼 있잖아요.
평소에 기침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순수한 생명력을 눈을 통해서 받으면서 부자유스러웠던 것들에 대한 괴로움을 극복하고 순수함을 추구하자라는 내용이 이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3년으로 가면 1년에서 봤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3년에는 눈은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먼저 죽음부터 알아봐야겠죠. 죽음을 잊었다라는 거, 죽음에 대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젊은 시인들처럼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겠네요.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은 계속해서 살아있는데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새벽이라는 것의 이미지는 또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물론 아직은 해가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두워요. 그러나 밤과 달리, 저녁과 달리 곧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아침이 밝아온다는 건요, 여러분 여러 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징인데요. 아침은 희망이고 아침이 다가올 것 같은 새벽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눈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연으로 가볼게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야 기침을 하자. 이연에서 봤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러면 여러분들 눈을 왜 바라보겠어요? 눈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을 원동력 삼아서 기침을 하는데요. 그 기침을 하는 것은 다시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에 어두운 시대 상황인 밤은 동안 가슴 안에 가래가 잔뜩 낀 거예요. 가래는 눈과 달리 더럽고 불순한 것이죠. 여기에 온갖 부정적인 용어들 다 붙여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시민성이라든지 속물성이라든지 정의를 외면하는 비겁함, 이런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을 가래에다 다 붙일 수 있겠네요. 눈과 대비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순수한 것, 가래는 불순한 것. 그 가슴의 가래까지 마음껏 뱉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기침을 하자와 똑같은 얘기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자,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시 안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시를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게 바로 내재적인 관점으로,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시를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고 그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 상황은 마당에 떨어지는 눈을 보며 삶의 태도에 대해 다짐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도를 보면 화자의 태도는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눈을 보면서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 상황과 태도를 잘 연결 지어 보면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생명력 넘치는 정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상황, 태도, 주제를 설명할 때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 없이 시에 나와 있는 소재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시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판적, 의지적, 상징적,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참여적이라는 말까지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반영론적 관점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여시라는 부분들을 볼 텐데 그때 참여적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의 내용을 내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와 관련된 학습 활동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습 활동인데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의 내용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순수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눈이.
그다음 두 번째 연에서는 보면 기침을 하자라고 돼 있었으니까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다시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3년에선 1년과 같이 다시 눈은 살아있다, 새벽까지 눈이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눈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인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마지막 4연은 2연과 같았죠. 기침을 하는데 가슴에 고인 가래를 내뱉자라는 말을 통해서 불순한 것을 거부하고 순수한 정신을 추구하자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핵심 구절을 통해서 시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내용에 대한 정리였다면 이번엔 표현 방법 등의 형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눈의 이미지와 가래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 구조를 보이면서 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눈의 자세한 의미와 가래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장을 반복하고 또는 변형과 첨가를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나아가는 점층적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어가는 점층적 진행 혹은 점층법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런 것처럼 젊은 시인이란 청류 대상에게 청류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시인에 대한 당부를 함과 동시에 청유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적 결의까지 드러내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 상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형식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관련된 학습 활동으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눈의 의미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순수한 생명력, 양심, 가치 있는 삶 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눈에서 보였고요. 그에 반해 대립되고 있는 가래의 이미지는 부정적 현실의 억압 속에서 생긴 더럽고 불순한 것들, 비겁한 일상성, 소시민성, 속물성 등을 우리가 가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과 가래를 대조하는 것 빼고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 방금 정리했죠.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다가 점차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점층적 진행, 그 다음에 청류형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과 점층, 그리고 청유형을 사용하면 시적 운율이 형성됨과 동시에 순수에 대한 갈망과 일상적 삶에 대한 고뇌가 강조되어지는 효과가 있네요. 즉,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다짐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2번, 3번 학습 활동을 통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재적인 관점을 끝내고 외재적인 관점에서의 이 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뽑은 두 가지 외재적인 관점 첫 번째는요,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주목해서 작가인 김수영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런 김수영 시인은 어떤 시들을 썼을까? 눈이라는 시 제외하고 다른 대표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시와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반영론적 관점을 가져왔는데요. 반영론적 관점이란 작품과 작품이 쓰여진 현실,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이라는 작품이 쓰여진 시대 상황은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시대에 쓰인 다른 작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시들은 눈이란 시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또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활동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시글을 통해서 한번 김수영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적용학습 1번인데요. 김수영 작가가 쓴 시론,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라는 부문을 일부 가져와서 한번 김수영 작가의 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단에 시인다운 시인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시인다운 시인의 해석에 을의 구구한 반발이 뒤따라오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의 운명에 적극 관심을 가진 이 시대의 지성을 갖춘 시정신의 새로운 육성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시인다운 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에 접해온 시 작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본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다.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심은 시인다운 시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회와 인류의 운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의와 자유 등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지성인을 시인다운 시인이라고 보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1번에다 적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김수영 시인은 시인다운 시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김수영 작가의 생각, 김수영 작가가 생각하는 시에 대한 생각, 시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탕으로 할 때 본문에서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답해보면요. 부정적인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즉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재적으로 시의 요소만 봐도 기침을 하자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도 있지만 김수영 작가의 시론을 읽고 난 뒤에는 훨씬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시인은 굉장히 자신만의 저항의 목소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이러한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작용되어서 작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활동이 바로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관점이 더 남았죠? 네, 반영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식을 하나 읽어볼게요. 1952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과정, 4.4.5입 개헌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시위가 확대되어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워봤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작품 눈은요, 바로 이러한 1950년대 후반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눈은 1950년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자유가 억압받는 시대에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눈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즉 자유와 정의를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자유로운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순수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독재정권 시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화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문화적 가치를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작품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참여시입니다. 현실에 굉장히 참여하고 있죠.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현실 참여적인 시였습니다. 그렇다고 1950년대 말에만 중요한 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민주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라는 작품이 시대가 흘러서 거의 한 70년이 흐르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시대의 현실과 연결지어서 역사적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있었던 수업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우린 먼저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을 내적인 관점에서 절대론적으로 작품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외제적 관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표현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에서도 한번 시를 감상해 보았어요. 표현론적 관점은 시와 작가를 한번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고, 반영론적 관점은 시와 그 시가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 사실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남은 마지막 외제적 관점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효용론적 관점이죠.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패러디 시를 써볼 거예요.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오늘날 독자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패러디 시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수영 작가를 내재적, 외재적 관점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수영 작가의 눈이라는 작품을 내재적인 관점에서 외재적인 관점에서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춘향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